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주택도 불황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일시적인 하락인지 장기 침체인지를 판단을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기회는 온다 순톡 머니투데이 방송 건설부동산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6세라고 합니다. 이제 곧 도래할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어떤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노후 준비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보통 집 한 채를 장만했으면 어느 정도 1차적인 노후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부동산과 노후 그리고 길게는 연금에 이르기까지 좀 많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을 이끌고 계신 강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창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과 또 노령화잖아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갈수록 앞당겨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님은 오래전부터 고령화를 화두로 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새로운 투자 문화의 필요성을 많이 역설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활동에 주력하시는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 1998년부터 네. 2000년 그 초까지요. 그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제가 했었는데 네.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는 거는 운용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구나. 네.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이제 제가 깨닫게 돼가지고 그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제 나이 또래 된 친구들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저한테 이제 그 노후 설계 이런 걸 물어보니까 네. 그걸 또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전문가는 아닌데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1980년대 일본이 그 버블기였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때 일본에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이 그 후에 고생하는 거를 제가 좀 봤거든요.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는데 네.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인데 3억 6천만 원까지 올라더라고요. 그 한 10년 전부터 내가 매년 물어보거든요. 지금 너희 집 얼마냐 그러는데 네.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릴까 말까래요. 그러니까 지금 집 한 채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가 문제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방금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저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들 많이 들어보면 일본이랑 한국이랑 비교한 그런 대목들이 저도 기억에 남거든요. 네. 우선 일본 부동산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나눠볼 텐데요. 90년대 이후로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일본 부동산 버블이 좀 어떻게 전개됐는지 또 저희 구독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본 얘기만 그냥 하게 되면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실감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와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좋아요. 그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네.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PPP 환율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봤더니 우리나라는 얼마냐면은 2020년 말 기준으로 59만 4천 달러래요. 6억이 넘는 거죠. 네. 그런데 놀란 게 프랑스가 57만 2천 달러, 일본이 50만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는 하지만은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다는데 이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부자래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가계자산을 한번 분해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는 78%가 부동산이고 네. 금융자산이 22%예요. 미국은 34%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66%예요. 완전히 반대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대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자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네. 근데 혹시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과 일본의 부동산 값이
얼마나 일본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비싼지를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나라의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일본 땅 넓이에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는 약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 가정하면은 일본 땅을 다 판 돈에 약 4분의 3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땅을 평균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땅값이 비싸요. 근데 그 일본도 제가 1980년대 동경에서 근무할 때는 얼마나 땅값이 비쌌는지요. 제가 여러 번 들은 얘기가 뭐냐. 일본 동경의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거든요. 지오다쿠라고 하는데 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군데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카나다 땅을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땅값이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카나다를 다 삽니까? 동경 땅만 다 팔면 미국 땅을 다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땅값 판 거에 일본 땅값 판 것이 약 15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땅값이 왕창 올랐거나 일본 땅이 왕창 떨어졌거나 네. 둘 중에 하나예요. 1985년에요. 그때 일본이 가전 자동차에서 세계에서 잘 나갈 때거든요. 미국, 뭐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일본한테 압력을 넣은 거예요. 프라자 합의라는 걸 했죠. 네. 1달러어치 물건을 팔면 250엔이 들어왔는데 그 후에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120엔까지 떨어졌어요. 엔화값이 맞아 2배 이상 오른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네. 경쟁력 없어지니까 그렇죠. 환율이 네. 이 대출 금리를요 5%였던 거를 2.5%로 그냥 반으로 내려버렸어요. 일본 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그때 땅을 무지하게 사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각 가정에서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 너도나도 내 집 마련. 우리나라 그런 것처럼. 네, 붐이 일어났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일본 땅값이 그때 올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땅값에 일본 땅값이 15배. 결국 1990년 피크 그 무렵에는 일본의 땅값이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일본도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60%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나 비슷했어요. 그러네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면 평균을 보면요. 동경만 보는 게 아니라 네. 1991년이 피크인데 네.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 택지에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1990년까지 약 8년 사이에 290이니까 거의 3배 올라가지고 그러네요. 근데 그것이 2010년에는요 102까지 떨어졌어요. 3분의 1 정도로. 그러니까 버블이 형성됐다가 붕괴된 거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고생을 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예. 수도권이나 지방의 부동산 경기 격차가 매우 크잖아요. 예, 예. 일본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면적이 넓으니까 약 4배 정도 되니까 예. 훨씬 더 그 격차가 컸었겠네요. 버블이 무너질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동경 그러니까 우리 말은 경기도 그 동경하고 접경 있는 그 동네들이 신도시들이 있는데 네. 저녁에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3년 전에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금년에 1000만 채가 된대요. 그죠?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그 일본에서 책도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지방 소멸 이런 책이 나오고요. 이 옛날에 그 고성장 시대에는 이 지하철로 한 1시간쯤 밖에 나가서 거기에 집 많이 사가지고 가족들 거기서 넓게 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노인들이 되니까 그 집을 비워두거나 팔고 동경 시내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이나 이런 거는 옛날에 땅값, 집값의 수준까지 거의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동네 그 집값 땅값은 지방 소멸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가 많고 그 노인들이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은 교외로 빠져나가서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고 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동경 노인도 서울 노인도 역세권에 쬐끄만 데 다 살고 싶대요. 그래서 동경 시내에 오피스 빌딩들이 사라지고 거기에 원룸, 투룸 그 아파트, 맨션 아파트들이 생겨가지고 네. 노인들이 그런 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방은 그냥 거의 소멸에 가까운 시대가 오고 있고 그러니까 동경 시내는 그저 옛날 수준을 약간 회복한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약간 저도 좀 이해가 가는 게 네. 인프라들이 다 중심지에 모여 있잖아요. 네, 이제 네. 나이가 노령기로 접어들면 뭐 병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에 편중된 것도 그렇고 자산이 네.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매우 비슷한
비슷한 게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좀 약간 그런 쪽에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작년 여름부터 지금 7, 8개월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불황도 그렇고 주택도 불황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일시적인 하락인지 장기 침체인지를 판단을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요. 2007년에 강동구에 있는 34평짜리 아파트가 12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나고 나서 6억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니까 원래 가격을 회복했다가 지난 그 코로나 이후에 집값 오르면서 아마 20억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2년 3년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는 거를 이 순환적인 불황이라고도 하고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러면은 2, 3년, 3, 4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일본처럼 1991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바닥이 언제냐면 2012년이니까 네. 20년 정도 장기 침체가 되면은 우리 어떡하지? 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가 동경에 근무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더 부동산이 난리였거든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이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나 해양 국가 이런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신분의 상징이고. 근본적으로. 예. 네. 일본도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도 한 20년 이렇게 집값 땅값은 특별한 데 백군데를 제외하고는 떨어지고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노인네는 늘어나고 그렇죠. 경기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네.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할까? 냉정히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렇죠.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면 네. 부모님이 빌려만 준다면 눈 감고 집 샀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베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인데 일본도 우리나라도 이 베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을 하기 시작하면서 집값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베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베비붐 세대의 출생률도 그렇고 그 베비붐의 기간도 우리가 일본의 규모로 보면 2배 정도 돼요. 인구 대비 규모로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게 끝나면 그 효과가 더 훨씬 클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요 지금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관내에 빈집이 있다.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기 와서 살면 공짜로 살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겠다. 그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몇 %냐? 도시화율은요. 전체 인구 중에서 네.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91%. 대개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90%가 되면 멈춘다거든요. 네. 우리는 안 멈추고 좀 가고 있는 거예요. 끝나면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선진국에서 보통 사람들은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놓으면요. 그 사람이 세를 안 낸다.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요. 네. 선진국 사람들은 어떡하냐.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비중이 이렇게 줄어든 게 60%인 거가 30% 40% 줄어든 이유가 이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도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나 뭐 예. 이런 것들도 도시화 진행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그럴 만한 단서들이 커 보여요. 네. 대신에 오히려 더 큰 충격파를 우리나라가 흡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일본처럼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예. 이제 뭐 수요가 없고 인구가 줄어가는 지방의 문제지 뭐 동경처럼 서울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조금 단편적인 생각들도 있는데 네. 사실 실제로 동경이나 주요 도시의 부동산은 2010년 전으로 조금 오르기도 했잖아요. 네,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동경 시내 그거가 올랐다기보다는